절벽 끝, 차가운 바람, 그리고 둘째 아들의 한마디. 형도 이랬겠죠. 바람이 뺨을 베는 날이었다. 절벽 끝에 선 나는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호수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발끝을 타고 척추까지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차가운 건 바람이 아니라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낯설 정도로 정중한 말투. 내 둘째 아들 동훈이었다. 평소와 달랐다. 웃지도 않았고 눈에 온기가 없었다. 나는 조심스레 돌아보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내 어깨를 눌렀다. 부드러운 척하지만 눌러오는 압력은 단단했다. 형이랑 여기 자주 왔다고 했죠?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그 떨림은 불안이 아니라 결심처럼 느껴졌다. 동훈아, 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을 끝내지 못했다. 등 뒤에서 날아온 힘이 숨을 끊을 만큼 강하게 밀어붙였다. 내 두 다리가 공중으로 뜨며 난간이 멀어졌다. 하늘과 땅이 섞여 돌아갔다.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나는 허공에서 아들의 얼굴을 잠깐 보았다. 밝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 그저 무표정. 그리고 그 입술이 움직였다. 형도 이랬겠죠. 심장이 얼어붙었다. 20년 전 형원이 호수에서 죽던 날. 동훈이 그 시신을 멀찍이 바라보던 모습이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얼굴이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 몸은 이미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절벽 아래, 검은 호수 위로, 물에 닿는 순간, 뼈가 부서질 듯한 충격이 왔다. 폐 속의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갔다. 얼음처럼 찬 물이 허겁지겁 몸속으로 밀려들었다. 숨이 막혀가는데도 귀에는 동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형도 엄마도 결국은 똑같잖아요. 내 눈앞에서 희미하게 형원이 웃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웃음 뒤에 있었던 슬픔. 그날 밤 동훈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형은 나만 보면 좋아하는 척했어요. 나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지금에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몸이 점점 아래로 가라앉았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천천히 나를 삼켰다. 숨이 막히는데도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두 아들이 함께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아이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마지막 힘으로 눈을 뜨려 했지만 어둠이 나를 완전히 덮었다. 정말 끝인가? 무서운 꿈이었다. 새벽 5시 반. 어둠과 새빛이 뒤섞인 시간. 나는 잠결에 물을 마시려다 손끝에서 미끄러진 유리컵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신호처럼. 깨진 조각을 줍다가 문득 형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호수에 빠지기 전날 아침 형원이 웃으며 했던 말. 엄마, 유리컵 깨지면 불운이 찾아온대요. 그 말이 왜 지금 귀에 맴도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부엌에서 밥을 데우고 있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다. 이 사람은 평생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날 유난히 말이 적었다. 미정아, 괜찮아? 걱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에 목이 졸리는 느낌을 받았다.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원의 빈자리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같이 우리 식탁에 놓여있기 때문이었다. 아침 뉴스를 틀자 앵커가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 간 상속 분쟁 중 발생한 살해 시도. 그 한 문장에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TV를 끄려 했지만 손이 떨렸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둘째 동훈이었다. 엄마, 놀랐어요? 평소보다 지나치게 밝은 목소리. 그 밝음 속에 묘한 빈 공간이 느껴졌다. 동훈은 들어오자마자 방안을 천천히 훑었다. 마치 집안 구조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형원의 사진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진 속 형원의 웃음을. 동훈은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엄마, 형 요즘 자꾸 생각나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건조했다. 형 유품 아직 그대로죠? 갑작스럽고 예민한 질문. 나는 얼어붙었다. 20년 동안 나는 형원의 방을 손도 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동우는 방문을 슬쩍 밀어 열었다. 먼지가 내려앉은 책상, 20살 생일날 찍은 사진들, 형원이 적어둔 메모장. 그 순간 동훈의 표정이 소름 끼치게 변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았다. 형은 참 완벽했죠. 엄마도 아버지도. 형만 바라봤죠. 나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동훈의 말투는 질투라기보다 원망에 가까웠다. 동훈아, 무슨 말이야? 내 물음에 동훈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다. 엄마는 사람 마음 잘 모르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유리컵보다 더 깊은 금을 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다. 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동훈이가 요즘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마치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이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그 이상함의 정체를. 그리고 그 오래된 균열은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이었다. 해는 떴지만 집안엔 묘한 냉기가 가득했다. 조용한데 조용하지 않았다. 공기 자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불편한 긴장감이 돌았다. 나는 부엌에서 빨래를 걷다가 문득 거실 쪽에서 TV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다. 남편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라디오만 듣는 사람인데 그날은 TV를 켰다. 그것부터 이상했다. 화면에는 굵은 자막이 떴다. 노모를 밀어 살해하려던 50대 남성 긴급 체포.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남편도 화면을 뚫어져라 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런 일이 또라는 말이 찔렸다. 마치 알고 있는 일이 반복된다는 듯한 어투. 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손끝이 테이블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걸 보는 순간 형원이 떠나던 해의 공기가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점심 준비를 하려는데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발걸음. 동훈이었다. 엄마, 너무 놀라지 마요. 그는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고 표정은 부드러워 보였지만 눈빛은 식어 있었다. 마치 마음을 지운 사람처럼. 동훈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한 바퀴 훑었다. 책장, 서랍, 형원의 사진, 부엌 싱크대, 남편의 자리. 그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 같았다. 그리고 형원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사진 속 형원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동훈의 눈빛은 그 온기를 비웃는 듯 차가웠다. 엄마, 형방, 아직 그대로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자체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순간 대답을 잃었다. 동훈은 내 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형원의 방 앞까지 걸어가 문을 아주 조금 열어보았다. 작은 틈 사이로
20년 동안 그대로 멈춘 시간들이 보였다. 책상 위의 필통, 다 읽다 만 책들, 형원이 입다 남긴 옷. 동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었다. 형은 참 사랑받았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확 무거워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훈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니? 동훈은 소파에 앉아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다. 그 리듬이 숨을 죄어오는 듯 신경질적으로 귀에 박혔다. 엄마 집 전부 아버지 명의죠? 나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왜 묻니? 대답은 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다. 동훈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사람은요, 달라진다고요. 특히 돈 앞에서는. 그때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말했다. 동훈아, 너 오늘 왜 이러냐? 그러자 동훈은 천천히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는요, 사람이 언제 달라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말투, 그 시선, 20년 전 호수에서 형원을 잃던 날, 동네 사람들이 던지던 눈빛과 똑같았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동훈이 천천히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다. 형이 죽던 날,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져 바닥에 딱 하고 부딪혔다. 그날 왜 옷이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2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온 적 없는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우리 집안의 모든 공기가 뒤틀렸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해야 할 사람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동훈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참, 진실은 언젠가 다시 떠오르죠. 물속에 아무리 눌러 담아도.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는데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동훈이 떠난 뒤에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서웠다. 동훈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집은 쩍하고 금이 갈 듯한 정적에 잠겼다. 나는 소파 등에 몸을 기댄 남편을 바라보았다.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손가락은 서로를 꽉 움켜잡아 손등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 그 아이 말이 무슨 뜻이야? 내 질문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남편은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봤다. 눈동자가 아주 느리게 흔들렸다. 그 모습이 섬뜩하게 낯설었다. 20년 전 그날, 당신 옷 정말 젖어 있었던 거야? 남편의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숨소리만 들렸다. 나는 더 조용히 물었다. 왜 젖어 있었어? 이번에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진동이 유리 테이블 위에서 벌벌 떨렸다.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예, 네. 그의 목소리가 순간 굳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남편은 고개를 살짝 돌렸다. 표정에서 이 전화를 끊고 싶다는 기색이 그대로 읽혔다. 예, 기억납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형원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 우리가 이사 간 뒤 문득 생각나 연락했다는 사람이었다. 전화 속 목소리가 말했다. 형원이가 죽던 날이요. 그날 절벽 근처에서 누군가 뛰어가는 걸 봤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손이 떨렸다. 누군지 기억합니까? 상대는 잠시 뜸을 들였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원이랑 같이 보이던 아이가 있었대요. 나는 숨을 삼켰다. 손끝이 시리게 차가워졌다.
남편은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혹시 그 아이가 누구라고? 전화 속 목소리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날 동네 애들 중 누가 형원이랑 붙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동훈이인 것 같다고. 순간 남편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유리바닥에 땅소리가 울렸다. 나는 핸드폰을 줍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손등이 떨렸다.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날 동훈이가 한참을 울면서 집에 왔어. 그 말에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릎엔 흙이 잔뜩 묻어 있었어.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이 저절로 커졌다. 그래서 물었어. 무슨 일 있었냐고. 근데 그 아이가. 남편은 심호흡을 한 뒤 숨을 토해내듯 말했다. 형은 나만 보면 잘난 척했어요. 그 말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었어.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 오래된 문장이 20년 만에 다시 끌려 나온 것이다. 20년 전 그날 밤 동훈의 눈에 잠깐 비쳤던 그 스산한 어둠, 그것을 우리는 그저 사춘기 질투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더 묻지 않았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남편은 덧붙였다. 그 아이가 울면서 깨끗하게 끝났어라고도 했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전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깨끗하게 끝났다? 그건 질투나 오해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어딘가 심각한 감정의 끝에 있는 문장이었다.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그때 똑바로 물어봤어야 했어.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아도 형원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동훈이 어둠 속에서 울며 들어온 모습도 함께. 20년 전 그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단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비밀의 문틈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다. 밤새 뒤척였다. 천장 틈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이 마치 오래 묵힌 기억처럼 조용히 방 안에 내려앉았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찻잔 옆에 식어버린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말했다. 여보, 20년 전 그날 동훈이가 울면서 왔다 했지?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오랫동안 묻어둔 공포가 비치는 듯했다. 그때 그 아이 옷이 젖어 있었고 무릎도 긁혀 있었다며. 이번엔 대답 대신 남편의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다. 근데 여보, 혹시 그때 무슨 냄새 같은 거 특이한 게 느껴졌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듯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비린내. 바닷물 냄새가 났어.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20년 전 형원이 사라진 그날 밤에도 비린내가 코끝을 감쌌었다. 우린 그조차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흔적이라 믿고 묻어버렸었다. 그때였다. 창문에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와 남편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바람 때문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던 순간 문고리가 카락하고 돌아갔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문이 느리게 열리고 동훈이 들어왔다. 지금 막 나갔다 온 사람처럼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해풍 특유의 차가운 냄새가 그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왔다. 아직 안 주무셨어요? 목소리는 평범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비어 있었다. 남편이 떨리는 소리로 물었다. 지금 어디 갔다 온 거냐? 동훈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싱긋 웃었다. 바닷가요, 생각 좀 하려고. 그 말에 마치 숨겨진 단어 하나가
내 귓속을 긁고 지나갔다. 바닷가, 20년 전 그 밤, 형원이 사라진 그곳. 나는 동훈의 옷을 바라보았다. 젖어 있었다. 비 맞았니? 조금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런데 비는 몇 시간 전에 이미 그쳤다. 그래서 나는 그의 대답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동훈은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다가 형원이 사진 앞에 섰다. 조용히 손끝으로 액자 모서리를 만졌다. 유리 표면이 약하게 흔들렸다. 형, 참 착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말이 추억을 떠올리는 듯한 뉘앙스인지, 비웃음인지, 계산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동우는 사진을 바라본 채 말꼬리를 이어갔다. 아버지, 형이 죽은 날,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아버지가 저를 왜 그렇게 세게 끌어안았는지 지금도 좀 이상하긴 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분명 20년 전 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동훈을 끌어안았었다. 그 아이가 무너질까봐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제서야 그 포옹에 다른 의미가 있었음을 느꼈다. 동훈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시선은 여전히 형원 이 사진에 고정돼 있었다. 어머니, 그가 부르자 나는 반사적으로 등을 곧게 세웠다. 20년 동안 형 얘기를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힘들어할까봐 그랬지. 거짓말. 그는 담담히 말을 잘랐다. 둘 다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말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남편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동훈아, 그날 내가 울면서 아버지, 동훈이 말을 끊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낮은 파도 밑에 숨어있는 검은 그림자처럼 어딘가 알 수 없었다. 그날 제가 왜 울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질문은 칼처럼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남편도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내놓지 못했다. 동우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다. 기억 안 나시네. 그리고 그가 말없이 장롱 쪽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몸이 굳었다. 거기에서 얇은 비닐봉투 하나를 꺼냈다. 비닐 너머로 달아버린 작은 물건 하나가 비쳤다. 이거요. 동우는 봉투를 흔들었다. 우연히 찾았어요. 아까 바닷가에서.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작고 낡은 20년 동안 사라졌던 형원의 목걸이였다. 그가 마지막까지 갖고 다니던, 물에 빠진 채 발견되지 않았던, 실종 당시 경찰이 분명 어딘가 흘린 걸 거다라고 했던 바로 그 물건. 동우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했다. 형이랑 마지막으로 얘기하던 날, 이걸 잃어버렸대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맑았다. 근데 이게 왜 방금 제가 다녀온 해변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다. 나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동우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상하죠? 그 말에 몸에서 서늘한 한기가 밀려왔다. 20년 동안 굳게 닫힌 문, 우리가 외면했던 진실, 그 문이 이제 스스로 열리려 하고 있었다. 동훈이 던져놓고 간 목걸이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은은하게 흔들렸다. 낡은 금속이 조명에 닿아 미세하게 반짝였다. 마치 그 작은 빛이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우리 눈앞으로 끌어내는 것처럼. 나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손끝이 점점 얼어붙는 걸 느꼈다.
남편도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었다. 동우는 우리 반응을 지켜보더니 작게 웃었다. 두 분 다 표정이 참 재미있네요. 그 웃음이 더 무서웠다. 장난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마치 상대의 마음을 조용히 찌르는 듯한 웃음. 동우는 손으로 목걸이를 톡 건드리며 말했다. 형이 죽기 전에 이걸 꼭 차고 다녔다면서요? 나는 간신히 대답했다. 그래. 형원이 중학교 때부터 늘 차고 다녔지. 그렇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아무도 못 찾았어. 그가 고개를 갸웃했다. 참 이상하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는 어떻게 찾았니? 동훈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바로 풀렸다. 그냥요. 바람 쐬다 보니까 눈에 띄더라고요. 말은 가볍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내가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그 물건이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 동우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우리 둘을 번갈아 보았다. 근데 아버지, 그가 낮게 말했다. 형이 죽던 날, 왜 제가 젖은 채로 집에 들어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땐 내가 충격을 받았을까봐. 충격? 동우는 피식 웃었다. 아니죠. 두 분은 겁이 난 거겠죠. 우리 둘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뭘 겁냈다는 거냐? 남편이 힘겹게 물었다.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을 턱에 대고 천천히 생각하는 신용을 했다. 그때 저는 형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 말에 남편의 숨소리가 크게 흔들렸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형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동훈이 말을 이었다. 넌 날 평생 따라올 수 없다고 했어요. 늘 그 말만 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원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 어머니. 동훈이 내 말을 끊었다. 웃음기 없는 목소리. 엄마는 항상 형 편만 들었죠.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동훈아, 그만해. 지금 무슨... 아버지. 동훈의 눈빛이 번쩍였다. 왜 형원의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을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을 마시면 폐가 아플 정도로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리고 그때 동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배주인.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동훈은 자연스레 화면을 가리고 우리에게 등을 살짝 돌린 채 전화를 받았다. 예,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말투가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졌다. 네. 그 코스로 가주세요. 사람 없는 곳이면 돼요.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도 숨을 삼켰다. 동훈이 전화기를 다시 보며 말했다. 아, 맞다. 부모님은 그쪽 물 깊은데 무서워하시거든요. 애써 멀리까지 안 가셔도 돼요. 나는 손으로 의자를 꽉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전화를 끄는 동훈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다. 주말에 같이 나가요. 같이 추억도 만들고. 남편이 침을 삼키며 물었다. 추억? 동훈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형이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 했던 바다잖아요. 그 말이 한 줄기 칼날처럼 귀를 찢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갑자기 그런 건... 엄마. 동훈이 내 말 위에 겹쳐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다 준비해놨다. 그 말의 울림이 한참 동안 거실에 맴돌았다. 동훈은 가볍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그리고 아버지. 그가 갑자기 진지해진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다.
주말에는 아버지가 꼭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우는 그 반응마저 즐기는 듯했다. 안 그러면 또 형처럼 운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그 미소, 그 말투, 그 음색,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다. 20년 전 형원이 사라진 그 바다, 그날의 비린내, 젖은 옷, 흙 묻은 무릎, 지워지지 않는 표정,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고 있었다. 동우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며 말했다. 두 분 주말에 봬요.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여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잡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주말 아침 맑지도 흐리지도 않은 하늘이었다. 습한 바람이 볼을 스치며 마치 오늘 뭔가 있다고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남편과 함께 동훈이 불러준 장소로 향했다. 바닷가 작은 부두.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빌 시간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주변이 텅 비어 있었다. 동우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정돈된 셔츠, 그리고 형원이 사진을 바라보던 그날과 똑같은 눈. 오셨어요. 배 준비 다 됐어요. 그는 너무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동우는 우리가 탈 작은 배로 손짓했다. 여기요. 형이 좋아하던 곳까지 가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굳이 멀리 나가야 하냐? 동우는 뒤를 돌아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 추억이라는 건 가까이선 안 보여요. 멀리 가야 보여요. 그 말 자체는 아름다웠지만 그가 말하면 칼날처럼 들렸다. 우리는 결국 그 배에 올랐다. 바람이 배 밖에서 세차게 불었다. 배 아래에서 물결이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가슴을 때렸다.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심장은 너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부두에서 멀어질수록 사람 그림자는 사라져가고 주변엔 파도 소리만 남았다. 동우는 조종석에 앉아 시원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버지, 형이 죽은 날 우리 가족 뭔가 달라졌죠. 나는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동우는 계속 말했다. 형은 저녁 전에 집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안 왔죠. 왜 안 왔게요?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만해. 그 이야기 그만. 아니요. 동우는 단호히 잘랐다. 우리 이제 솔직해질 때 됐어요. 그는 조종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를 돌아봤다. 저는 형을 싫어했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섰다. 동훈아, 너 지금 무슨... 맞잖아요. 동훈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한테도 그랬잖아요. 형은 뭐든 잘했고 뭐든 칭찬받고 엄마한테도 늘 사랑받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고 이상하게 맑았다. 근데 나는 그가 웃었다. 입꼬리만. 눈은 웃지 않은 웃음. 항상 형의 그림자였죠. 나는 눈물이 차올랐다.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때였다. 동훈의 손이 조종기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의 손은 대신 우리 쪽을 향했다. 엄마, 아버지. 그 눈빛은 20년 전 그 바다를 닮은 어둠이었다. 형이 죽은 날. 알아요? 저 여기 있었어요. 남편이 흔들리는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그건 경찰에서 사고라고 아버지는 믿고 싶었던 거죠.
동훈이 말했다. 사고라고, 실수라고, 그냥 불운이라고. 그는 천천히 걸어왔다. 바닥판이 삐걱, 삐걱 울렸다. 근데 형은 제가 미는 순간 나는 비명을 삼켰다. 그만. 동훈이 멈췄다.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천천히 우리를 바라봤다. 그날 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는 손가락을 들어 바다를 가리켰다. 넌 날 절대 못 이겨. 형이 그 말하고 미끄러졌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미친 듯한 파도 소리만 들렸다. 동훈이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팔만 뻗으면 우리에게 닿을 거리. 그는 조용히 매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의 장면. 엄마 아버지도 보게 해드릴까요? 그 순간 나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남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동훈이 난간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형에게 가볼 시간 아닌가요? 그 말과 동시에 파도가 배 옆을 세게 쳤다. 배가 흔들렸다. 나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다. 동훈이 다가와 손을 뻗었다. 나를, 아니, 우리를 난간 쪽으로 밀려고. 그 순간 거기서 누군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배 주변에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순찰선이었다. 등대 불빛처럼 강한 조명이 배 전체를 비췄다. 동훈의 동공이 급격히 흔들렸다. 하지만 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감정을 보았다. 남편이 울먹이며 내 손을 잡았다. 왔어. 당신 말이 맞았어. 기다리면 온다고. 나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동훈이 조금 전 보였던 그 손, 그 눈빛, 그 웃음이 아직도 내 앞에 선명했다. 순찰선의 조명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부두로 돌아왔다. 그 짧은 배 위의 시간이 마치 10년은 흐른 것 같았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이미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사라지고 있었다. 부두에서 내리자 경찰들이 빠르게 다가왔다. 동훈은 묘하게 차분한 얼굴로 그들 앞에 섰다. 가요. 그는 짧게 말했다. 그 말투는 투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끝났으니 편해지고 싶다는 것처럼 들렸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20년 동안 묵혀있던 단어 하나가 떠올랐다. 미안하다. 형원에게, 동훈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경찰차 문이 닫히는 순간 동훈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마음을 갈라놓았다. 엄마,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은 정말 나를 사랑했을까요? 그 질문은 칼보다 더 깊게 꽂혔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할 자격도 없었다. 차가 떠난 뒤 부두에 남은 건 우리 둘뿐이었다. 남편과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20년 동안 문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슬픔, 죄책감, 후회, 모두 집안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나는 형원의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이하게도 평온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방에 숨을 여는 느낌이었다. 문을 열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들이 반짝였다. 책상 위엔 형원이 쓰다만 일기장이 그대로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그 첫 문장은 내 마음을 그대로 꿰뚫어 왔다. 동훈이 오늘도 나를 따라왔다. 이 아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아픈 것 같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남편도 조용히 내 어깨를 잡았다. 형원이 알고 있었던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다. 일기장엔 그 뒤로도 몇 줄이 더 이어져 있었다. 엄마가 날 사랑하듯 동훈이도 사랑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형원은 동생을 미워하지 않았다. 질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장 먼저 동훈의 외로움을 알아본 아이였다. 우는 내 등을 남편이 조용히 두드렸다. 여보, 우리는 두 아이 모두를 잃은 게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하나는 너무 늦게 잃었고 하나는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길을 잃게 한 거지. 그 말이 마음을 꿰뚫었다. 우리는 그날 형원의 방을 천천히 정리했다. 버리지 않고 밀어두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바라보는 것으로 목걸이도 그 방 책상 위에 놓아두었다. 그 작은 금속이 이 집에서 가장 무거운 물건처럼 느껴졌다. 해가 저물 무렵 부엌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스며들었다. 내 마음에도 붉은 빛이 아주 조금 스며드는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동훈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우린 두 아이의 부모잖아. 부모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지. 그 말은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있었다. 나는 형원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형원아, 우리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살며시 지나간 것처럼.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의 시간은 20년 만에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